너희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엄마, 아니야. 오해야, 오해. 내 말 좀 들어봐. 화내지 말고. 무슨 오해야?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려. 그래,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 좀 해봐. 어디 드러나 보자. 설명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보시는 그대로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라면 끓여드린 거고 우리끼리 몰래 고기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라면으로 푸대접을 받아야겠어? 먹을 거면 같이 먹지. 왜 니네들끼리 그러고 있는 건데? 그건 아니, 제가 왜 그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끼리 먹으려고 한 건데 왜 자꾸 참견을 하세요? 참견이라고? 이건 참견이 아니라 기본 예의야, 예의. 부모님을 이렇게 대접하고도 네가 며느리라고 할 수 있니? 여기서 무슨 며느리까지 들먹이세요? 미진아, 지금 그게 우리한테 할 말이니? 이걸 아신다면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니?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희 부모님까지는 들먹이지 말아주세요. 가정교육 한번 잘 받았구나. 진짜 짜증나게 왜 가정교육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대화를 하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며느린 어디서 배워먹지 못하게 저런 말을 하고 있고 아들은 왜 한마디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까요? 어머니가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한 일이 있을까요?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 속 주인공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부산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68세 이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어시장 구석 작은 좌판에서 시작해 생선을 팔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번 돈으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이제 잘 나가는 회사원이 되었고 며느리도 나름 세련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라 처음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한 작은 서운함들이 커다란 상처가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기대할 때 저는 오히려 혼자라는 느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밤에 잠들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바라고 있었던 걸까? 하고 자꾸만 제 자신을 탓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도 이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외면받아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들 집에 다녀온 뒤 눈물을 쏟으며 며칠을 견뎌야 했던 기억, 결국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지금의 제 마음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따뜻한 댓글로 위로와 조언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힘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바라던 것은 가족이 함께 웃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렇게 가족이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다정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들 영호를 키우던 때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영호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어시장은 늘 생선 비린내와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한겨울에 손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물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가끔씩 이 고생을 언제 끝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건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들려오는 영호의 밝은 목소리 덕분이었어요. 영호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엄마, 오늘 반에서 제가 칭찬받았어요. 선생님이 제가 제일 똑똑하대요. 영호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성적표를 내밀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한 끼 더 잘 차려주고 싶어서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더 사온 기억이 납니다. 아들은 그 고등어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이것이 행복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공부에 필요한 참고서를 사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돈이 부족했지만 아들의 말을 듣고는 고민 없이 주머니에서 있던 돈을 꺼냈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아들만큼은 세상에서 최고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성적표에 빨간 숫자가 찍힐 때마다 기뻐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그날 남편과 함께 작은 축배를 들었는데 그 소박한 기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이렇게 키운 아들이 잘 돼서 이제는 좀 편히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영호가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해서 갚을게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얼마나 가슴 깊이 와닿았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기쁨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며 아들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잘 돼서 바쁜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넘겼지만 그 허전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집에 오더라도 휴대폰을 보거나 짧게 이야기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호야,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자. 엄마,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내던 시간은 줄어들었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 시절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가족이니 곧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나름 반가웠습니다. 예의 바르고 깍듯한 모습에 우리 아들에게 이런 좋은 사람이 생겼구나 하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점점 며느리의 말투 속에서 미묘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같은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탓하며 어떻게든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집안의 맏어른으로서 늘 부족한 게 없도록 준비하느라 바쁘곤 했습니다. 전날부터 송편을 빚고 나물을 무치며 찌개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주방에서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손주들이 왔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먹고 싶어 할지 생각하며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명절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한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고 아들은 차 뒤쪽을 정리하며 무언가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밝은 표정이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군요. 아이고, 오느라 고생했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늦진 않았죠? 엄마, 좀 바빠서 오래 못 있어요. 장모님 댁에도 들러야 해서요. 아들은 작은 상자를 제 손에 건네주며 평소 제가 좋아하던 빵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회사에서 받아왔어요. 저는 고맙다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저 며느리가 들고 온 다른 꾸러미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다들 바쁜 와중에도 나를 챙겨주는구나라는 생각에 그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차로 돌아가며 장모님 댁에 가져갈 선물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밖에서 반짝거리는 포장재의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일마다 빛이 나는 것 같았고 정성스럽게 꾸며진 포장이 정말 예쁘더군요. 그건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아, 이건 저희 어머니께 드릴 거예요. 명절이라 신경 좀 썼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특별히 미안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이해하시죠? 장모님 댁에는 이런 게 필요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지. 명절엔 또 신경 많이 쓰게 되니까. 하지만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속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장모님께 드릴 선물이라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바구니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받은 상자와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와 음식을 돕겠다고 했지만 마음은 계속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송편 좀 빚어볼게요. 그래, 이쪽에서 하면 돼.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그제야 상자를 제대로 열어보았습니다. 빵 봉지 안을 들여다보다가 유통기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가 이미 며칠 지나 있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바빠서 실수했겠지라고 애써 이해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스스로에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자꾸 상자와 봉지를 오갔습니다. 그 순간 이 선물이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께 드린 반짝이는 과일 바구니와 비교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애썼던 날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새벽마다 빵집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손이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손끝이 시리고 바람이 불면 찢어질 듯 아파도 이 아이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버텼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빵 상자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손주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조차 뿌듯하기보다는 어딘가 서글퍼 보였습니다. 명절 음식을 차리면서도 손이 떨려서 쌀가루가 자꾸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아도 혹시나 누가 볼까봐 애써 참으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숨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명절이라 온 가족이 모였음에도 그날의 저는 평소처럼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편을 빚으며 멍하니 쌀가루를 털어내다 그저 앉아만 있었던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추석 저녁 아들 집에 방문했고 집안은 명절 특유의 떠들썩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며 다들 모여 앉을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준비한 상차림은 전날의 남은 전과 나물, 그리고 찌개가 주를 이루었지만 그래도 명절 음식이기에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저는 남편과 식탁 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생했겠다라는 말을 건네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음식은 푸짐했지만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주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며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래, 다들 먹고 즐거우면 되는 거지 하면서요. 식사 중간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와 저희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국물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라면이라도 드실래요? 저와 남편은 순간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신경 써준 게 고마워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 라면일까? 내게 라면이 어울린다는 의미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겹쳐졌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먹는 척했습니다. 남편도 별말 없이 젓가락을 움직였지만 그의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 며느리가 다시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 하나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 말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조용히 타일렀지만
아이가 내뱉은 말이 저희에게는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고기라니? 우리 식탁에는 고기가 없는데 하는 의문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를 떠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라도 도울 게 있나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 무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부엌 구석에 차려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접시에 고기가 가득 담겨 있었고 한쪽에는 다채로운 반찬과 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엌 한쪽에서 따로 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는 기분 좋은 향이었지만 제 가슴에는 불쾌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얼어붙었지만 금세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기가 너무 적어서 어른들 드릴 게 없었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냄새를 맡으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탁에 있던 음식과 이 부엌에서 차려진 상의 차이는 너무나도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많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고기를 먹고 싶어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빵집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친구네 집에서 먹은 고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고기를 사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장날이면 돼지고기라도 사서 구워주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명절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라면과 식은젓을 부모에게 내놓고 자신들은 부엌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내내 고기 냄새를 맡으며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듯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식은 나물과 전, 국물 빠진 라면 냄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으니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음식을 정리하면서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 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다른 손으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게. 그냥 넘깁시다. 하지만 머릿속은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계속 되묻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할머니, 할아버지랑 내일은 놀자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눈물을 애써 닦으며 아이를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날에도 제가 손주들의 웃음으로 위로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다 같이 모여있는 저녁 아들은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평범했던 저녁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당당하고 밝은 아들인데 오늘은 그 표정 하나만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사업이 조금 어려워요.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움켜쥔 듯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고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다급함과 간절함만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을 아끼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남편의 목소리에도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질문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답을 하기 전 여러 번 입을 때려다가 멈추는 모습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은 마침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금이 부족합니다.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을 잠시 팔아주신다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반드시 다시 갚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땅은 젊은 시절의 온갖 희생과 땀으로 일궈낸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큰 자산이자 가족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 땅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걸 팔아달라니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아들의 말을 이어 들으려는데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간절함은 이해했지만 그 요청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 얼굴에도 흔들림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 땅은 내 아버지와 내가 온갖 고생을 해서 준비한 거야. 그것만큼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란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차분하려고 노력했지만 내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저는 정말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믿어주시면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부탁을 했을까 싶어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듯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이 얽히다 보니 눈물마저 길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대신 마음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걸 들어주면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마지막 희망까지 걸어야 하는 걸까? 차갑게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할 만큼 힘들다는 건 이해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땅을 팔았다가 네 일이 잘못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겠니? 이걸 정말 생각은 해본 거니?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로 한껏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어쩌다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이해하면서도 그 부탁이 우리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 하나조차 옮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몰린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안타까움이 밀려왔고 동시에 그 땅을 잃었을 때 다가올 불확실함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떨리는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밤새도록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서 홀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우리 부부는 그가 한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아꼈습니다. 묵묵히 담배만 태우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던 중 남편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 땅을 정말 팔아야 하는 걸까? 남편 목소리는 한숨처럼 무거웠습니다. 물기를 닦던 손을 멈추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요. 아들은 힘들다고 하고 우리는 이 땅을 팔면 정말 마지막인데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침묵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손에 있던 접시만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랑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기에 제 입에서는 단 하나의 반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땅을 팔겠다고 어렵게 내린 결정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도 다시 부른 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땅을 매매하려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중개인과 매수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우리 부부의 마음은 내내 무겁기만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저는 몇 번이나 손을 주물렀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놓지 못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천천히 사인을 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의 얼굴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하자 중개인이 서둘러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곧 돈이 입금될 겁니다. 좋은 선택하신 거예요. 이 땅은 금방 값이 더 내릴 테니까요. 그 말은 마치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좋은 선택이라니요. 좋은 선택이었다면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까요? 우리에게 이 땅은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에서 떠나버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모든 계약이 끝난 후 아들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만큼 저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갚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간절했지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갚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을 제대로 펼쳐라.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라. 우리에게는 더 이상 땅도 다른 희망도 없으니 너 잘 되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차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매수인이 떠난 뒤 집안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마당에 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멍하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눈길을 마주칠 때마다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그땐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지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믿고 기다리던 중 며느리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매번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으니까요. 어머님, 늘 건강하시죠? 제가 정말 본받고 싶어요.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자식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저는 미진이 그런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웃음 뒤에 감춰진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이웃이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 며느리분이 그러더군요. 요즘도 그런 식으로 사시는 분이 있다니 신기하다고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요즘도 그런 식으로 산다니? 슈퍼 계산대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제 살아온 방식, 제 가치관, 제 모든 것을 두고 며느리가 비웃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촌스러워 보였던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뒤틀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지만 마음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방 창밖으로 보이는 파도가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그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며느리가 제 삶을 두고 비웃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생선 장사를 하며 가족을 위해 고생한 제 삶이 그렇게 촌스럽고 우스워 보였던 걸까요? 억울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어시장에 새벽같이 나가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일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며 손끝이 트고 갈라졌지만 그런 고통을 감내하며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며느리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촌스럽다니요. 제 삶이 비웃음거리가 될 만큼 부끄러운 것이었다면 무엇을 위해 그리 열심히 살았던 걸까요? 그날 저녁 주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올라오는 걸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는 듯 다가와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루 종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결국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얘기를 하고 다녔대. 내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요즘도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냐며 비웃었다더라.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놀람과 당혹감이 섞인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믿어? 직접 들은 것도 아니잖아. 남편의 말은 저를 위로하려는 의도였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처였는데 이제는 그걸 믿지 말라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촌스러워 보였을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담배만 꺼내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진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뒤에 숨겨진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니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나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침묵한다면 며느리와 아들은 앞으로도 저를 이렇게 깔보고 무시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누군가가 나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나라에서 주는 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가족을 위해 바쁘게 일하며 꿈을 접었던 저와는 달리 아들은 큰일을 해내고 당당히 국가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축하 인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생각하며 준비한 꽃다발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행사 당일이 되자 새로 산 단정한 옷을 입고 손녀 다은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컨벤션 센터는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입구, 높이 매달린 국기와 장식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정말 이런 자리에 우리 영호가 초대를 받았구나라고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대에 서는 듯 떨리는 기분이었지만 그 떨림은 자부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나둘씩 호명된 이름들이 연단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더 설레었고 드디어 아들의 이름이 불리자 숨을 멈추고 연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상패와 메달을 받으며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는 모습은 그동안의 모든 희생과 노력을 보상받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보답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이 연단에서 인사를 시작하며 가족을 언급했을 때 저는 온몸으로 집중하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갑자기 나온 농담이 모든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 선명했던 무대와 박수 소리가 희미해지더니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고 박수 소리는 더 크게 울렸지만 그 모든 소리가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아들이 말한 학력은 저에게 단순한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아픔이자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삶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포기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어시장에 나가 차가운 생선을 다듬던 손. 가족을 위해 가장으로서 묵묵히 일해야 했던 삶.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고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단순한 농담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녀 다은이가 따뜻한 손으로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이는 할머니 괜찮아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지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은이의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무게를 덜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 최병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자랑스럽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야 했던 날이 서운함과 굴욕으로 물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녀 다은이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속삭였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 했을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노력한 모든 시간이 떠올랐지만 그 모든 노력이 오늘의 자리에서 농담거리로 변한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받은 상보다 그 상을 축하하러 갔던 자리에서 느꼈던 깊은 서운함이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상을 받은 직후에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울려 퍼졌던 박수 소리와 찬사가 가슴을 채웠지만 아들의 무심한 농담은 그 모든 기쁨을 반으로 깎아내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씁쓸한 여운은 잊히지 않고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팔아넘긴 땅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내어줄 때 아들이 했던 약속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아들의 굳은 의지와 믿음은 위로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들은 점점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이어졌고 먼저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짧았습니다. 영호야, 사업은 잘 돼가니? 그때 땅 팔았던 돈은 다 잘 쓰고 있겠지? 지금은 바빠서요. 곧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짧게 답하며 통화를 서둘러 끝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전과 달리 차가웠고 약속을 지키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직 어려운가 보다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영호 씨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래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고 요즘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이웃의 말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무리한 건가 싶소. 하지만 가서 뭐라 한들 달라질 게 있겠소. 남편의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내어줬던 땅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새벽마다 어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며 힘겹게 모은 세월의 증거였고 가족을 위해 흘렸던 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내어준 결정은 단순히 돈을 내준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무한한 믿음을 건 것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직접 아들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맞았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무성의한 말투로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사업도 정리 중이고요. 곧 갚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약속했던 단호한 말투와는 달리 오늘의 말은 무책임한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온 시간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크게 무너지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느끼며 차마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함께 조용히 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속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지만 마음속의 무거운 돌덩이를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과 희생으로 채워진 땅의 기억은 이제 아픔과 배신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 잊고 싶다는 생각과 다시 한번 믿고 싶다는 두 마음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를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럼증이 잦아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병원 방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정말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약속을 자주 미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정말 어머니를 신경 쓰고 있는지 단순히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영호야, 내가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네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아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아들의 대답에 조금은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바쁘다며 약속을 미루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아들이 정말 시간을 내줄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생겼어요. 내일로 옮기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약속이 미뤄졌을 때 괜찮다며 새 날짜를 잡았습니다. 바쁜 아들이지만 약속을 지키겠지라는 희망을 안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거래처에서 긴급히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주말로 미루면 안 될까요? 실망감을 느꼈지만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주말에 보자꾸나. 세 번째 약속이 미뤄진 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병원 방문은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확인할 실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영호야, 이번엔 정말 시간 되는 거니? 이번에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에 꼭 모시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함께 가주는 것은 어머니에게 단순한 동행이 아닌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며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정말 바빠서 못 온 것일까? 아니면 어머니를 위한 시간조차 내기 힘들 만큼 마음이 멀어진 것일까? 그 생각이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속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어느 날 아들과 나눈 약속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단풍 구경을 가자고 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어머니, 가을이 오면 가까운 산으로 단풍 보러 가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잖아요. 그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단풍이 아무리 고와도 생계를 위해 새벽마다 어시장으로 나가야 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한 번쯤 가을의 풍경을 천천히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지만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그 소망을 이룰 기회이자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자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손녀 다은이가 선물한 목도리를 꺼내며 산길을 걸을 때 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는 보온병에 따뜻한 생강차를 담아가자고 이야기하며 소소한 준비로 설레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산책하며 예쁜 나뭇잎을 모을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출발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며느리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의 가족들이 해외 유명 단풍 명소에서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단풍 아래에서 밝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은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약속했던 단풍 여행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순간이 그 사진 한 장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마음을 다잡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단풍 구경은 어떻게 된 거니? 날짜는 그대로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가댁 가족들이 갑자기 여행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그보다도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저버린 것 같은 태도에 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손에서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함께 단풍길을 걸으며 웃고 이야기할 것을 기대하며 준비했던 순간들이 모두 헛된 일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다녀오겠소. 올해 단풍이 참 곱다던데.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약속을 믿었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자꾸 떠오르며 자신이 가족 여행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된 일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여행 가방을 정리하려다 준비했던 물건들을 그대로 둔 채 닫아버렸습니다. 손녀에게 줄 예쁜 단풍잎을 모으려던 기대에 산길을 걸으며 차를 마시며 나눌 대화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고 단풍 소식조차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혼자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주황색과 붉게 물든 단풍들이 가을빛을 자아냈지만 그 풍경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약속은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가족에게 중요한 사람인지 확인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가볍게 저버려진 지금 단풍의 아름다움은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했던 작은 바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은 곳을 아프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가볍게 여기며 반복적으로 실망을 안겨준 순간들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위해 바쳤던 모든 세월과 희생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한 태도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 아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젊은 시절 어시장에서 함께 일하며 의지했던 사람들로 동료들이야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시장에 도착한 저는 차가운 생선 냄새와 구석구석에 쌓인 세월의 흔적들을 보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젊은 시절 새벽마다 발걸음을 옮기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생선을 나르며 가족들을 위한 희망을 품었던 그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동료들이 모인 작은 횟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낡은 테이블에 둘러앉은 동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를 위해 시간을 내준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듯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따뜻함을 느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서 제가 가진 걸 다 쏟아부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제 희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과 함께 아들이 했던 행동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팔아내어준 뒤 돌아오지 않는 약속, 병원에 가달라는 부탁조차 외면당했던 일, 그리고 단풍 구경을 가자고 약속해놓고 처갓댁 가족들과 떠났던 날들. 말을 하는 내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료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친구인 김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제일 잘 알지. 내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한 건 잘못됐어. 그런데 그냥 두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네가 직접 나서서 가르쳐줘야 해. 김 씨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 동네로 가서 내가 큰 빚을 졌다고 거짓말을 해보자. 아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지면 정신을 차릴 거야. 진짜 위험한 상황처럼 보여야 내 아들이 책임감을 느낄 거야. 다른 동료들도 동의하며 각자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짜 채권자가 되어 법정 문서를 들고 나타나기로 했고, 어떤 이는 집 근처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이 맡을 역할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부탁까지 해야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제 옆에 있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 나서준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했지만 동시에 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깨달음을 줘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머니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동료들이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로 찾아온 가짜 채권자들은 이웃들 앞에서 크게 외치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집 주인이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당장 갚아야 합니다. 그 광경을 본 저는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이번 일로 아들이 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아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 몇 주 뒤 집 앞에는 매일같이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양복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은 법적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웃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어요. 당장 나오세요. 주변 이웃들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문틈과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야기는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빚이 많았다니 정말 몰랐어. 재산 다 날리고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다더라. 골목길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란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집안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은 식탁 모서리를 꼭 쥐고 있었고 목에 타들어가는 듯한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란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짜 채권자들은 한층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집은 곧 넘어갈 겁니다.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웃들은 더 많은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잃은 거 아니야? 아들도 전혀 돕지 않는 모양이네. 참 안 됐다. 이 소문은 마침내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급히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동네에서 어머니가 빚을 졌다고 난리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 하지만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아들은 답답한 듯 다시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피하며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 태도는 아들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날 이후 가짜 채권자들은 집 근처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부르며 집을 곧 넘어가게 만들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순자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고 소문은 점점 더 부풀려졌습니다. 아들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 모양이니 참 딱하다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소문이 퍼질수록 아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 문제 없으신 거 맞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호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걱정하지 말고 너 일에 집중해. 애매한 태도는 아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은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집이 넘어갈 거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빚이 그렇게 많으세요?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아들의 다급한 질문에도 저는 고요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내가 나설 필요는 없어.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웃들이 말하던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 집이 정말 넘어가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아들이 그렇게 성공해도 어머니는 이런 상황이라니. 하지만 저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다지며 아들이 깨닫길 기다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손녀 다은이는 언제나 따뜻한 웃음으로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은이가 해맑게 뛰어놀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진정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소박한 책상과 정리된 문서들 사이에서 변호사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가진 땅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힘들게 일하며 모은 돈이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 손녀 다은이가 예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래요. 그 아이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제가 힘들게 일했던 세월도 헛되지 않겠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역에 있는 한 장학재단을 소개했습니다. 그곳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단체였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원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재단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장학금 운영에 대한 절차와 기부 방식, 그리고 기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모든 노력이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녀 다은이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공원에서 주운 낙엽을 모아 보여줄 때의 환한 웃음, 어시장에 따라와 생선 냄새를 맡으며 할머니 냄새에 신기해요 라고 했던 목소리, 그리고 밤마다 잠들기 전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했던 따뜻함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땅 일부를 매각해 얻은 금액과 소중히 모아둔 저축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부 명의는 손녀 다은이의 이름으로 했지만 익명으로 진행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를 알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장학재단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귀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오래도록 남아있던 무거움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재단의 공식 서류와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다은이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은 지역 내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확인서를 천천히 읽으며 손끝으로 문서 위 다은이의 이름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이 이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장학금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수혜자가 결정되었을 때 마음 깊이 감사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그날의 분위기가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자신만의 고요한 긴장감이 가슴속을 감쌌습니다. 아들이 약속했던 가족 간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날을 위해 준비한 말들을 꺼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으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한때는 늘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들은 갑작스러운 말에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가족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음식과 밝았던 대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방 안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얼마 전 집 앞에서 일어난 일들 기억하지? 이웃들이 떠들고 소문이 돌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거짓이었단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놀란 듯 굳어졌습니다. 그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손을 들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위해 돈을 원했는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했는지 알기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믿고 싶었어. 그래서 땅을 내어주고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으며 기다렸지. 하지만 돌아온 건 실망뿐이었단다. 그동안 아들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어머니로서의 자신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굳어지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우리 재산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이려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 말과 함께 장학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녀 다은이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장학기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기금이야말로 자신의 재산을 가장 값지게 쓰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은이의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었단다. 그 아이처럼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었고, 이게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한단다. 아들의 표정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복잡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손가락 끝이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다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바라는 건 하나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네가 더 욕심을 부리면 결국 내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길 바란다. 방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침묵은 깊었고 아들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자 한순간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 중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은이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드신 거예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손녀 다은이와 나누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손녀가 공원에서 낙엽을 모아 보여주며 밝게 웃던 모습,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오르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은이의 이름으로 남긴 장학금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며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으로 남길 바랐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고리를 끊고 자신의 삶을 다시 찾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는 단순히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책임과 존중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많은 것을 내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선택이 때로는 고통스러웠을 수도, 때로는 보람으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순자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